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의 연해주는 926년 발해국 멸망 이후 아골타 요나라, 그리고 여진의 금나라와 쿠빌라이 원나라, 그리고 누르하치가 세운 청나라, 그리고 현재는 러시아의 동방 침략의 완성으로 블라디보스톡 부동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나라가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할양을 하고 맺은 이 조약을 북경조약이라 합니다. 이때가 서기 1860년 11월 청나라 한풍 10년에 해당합니다. 이 조약에 따라 러시아는 비로소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경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조선 철종 11년 때인데 이듬해인 1861년에는 고르차코프 동시베리아 총독이 임명되어 취임을 하자 블라디보스토크를 군항으로 삼습니다. 이로 인해 연해주에서 러시아의 동방 침략의 핵심인 블라디보스톡 부동항 기초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경제적 예속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거주민을 집중적으로 보내면서 일부 지역에서 경제적 지배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중국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이는 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점령할 때 쓰던 방식이었던 그림자 영토 점령 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무대에서 무제한 파트너십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인 연해 뱅강주에 중국인 농부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현지인들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해 뱅강주란 1860년 청나라가 러시아에 양도한 지역으로, 이는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6,400km 떨어져 있으며 러시아의 극동 연방구의 극동경제지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는 러시아어로 바다와 접하고 있다는 의미의 프리모스키 뱅강주를 한자로 훈차하면 연해 뱅강주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이 지역에 베이징의 정책 입안자들과 중국 민족주의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자연자원부가 지난해 2월 공공지도 내용 표시 규격을 배포했는데, 이 중 그 규격에는 제14조는 한어병원과 외국어로 된 지도를 제외하고 러시아 8개 지명을 표기를 할 때 중문 이름도 괄호 안에 함께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은 대만의 연합신문이 지난해 2월 24일 중국 정부가 중국어로 된 지도를 제작할 때 러시아 내 지역 8개 중문 표기를 병행하도록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스푸니트크 통신사가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러시아에서도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때 중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하이선 Y로 병기해 표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일부 러시아 영토 지역에 대해 중국이 한자 병기를 하기로 했다는 것은 바로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들이 과거 중국의 고유 영토였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이들 영토로 인해 국경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결코 동맹으로 갈 수 없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8일 중국 관영 황구시보는 러시아와 정당한 협력은 자제할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두 독립 강대국은 화이부동이고 동맹이 아닌 동반자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화이부동은 공자가 논어에서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 불하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성어로, 이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황구시보가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한마디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를 나눈 동맹은 결코 될 수 없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 중국에게 있어 러시아는 한때 주적이었고 또 앙숙 관계였던 것입니다. 하여 두 나라 사이의 국경 자체가 무려 4,380km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바람잘 날 없는 관계라 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사실 1689년 청나라와 러시아 제국 간의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을 때도 국경 분쟁은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685년과 1686년 두 차례에 걸친 알바진 전투에서 러시아는 청나라에 참담하게 패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 모두 전쟁 지속보다는 평화를 원하면서 국경 협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러시아는 아무르강 유역을 지배하려는 야심을 접었습니다. 이는 사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당시 청나라로선 서양 국가와 첫 번째 협정이고 양국의 평등한 기초 위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당시 청제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변방국은 오랑캐라는 중화주의가 표기된 국제협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청나라의 기력이 쇠하면서 170년 후인 1858년 아이운 조약으로 흑룡강 이북을 빼앗겼고 2년 후인 1860년 베이징 조약으로 연해주마저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하여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국경선은 이때 그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840년 아편 전쟁이 벌어졌을 때 패배한 중국은 영국과 낭징 조약을 맺으면서 홍콩을 강탈당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18년 후인 1860년 2차 아편 전쟁 끝에 러시아도 중국과 베이징 조약을 맺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해 중국의 극동 영토 상당 부분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하여 중국으로서는 대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1969년 최근에도 해룡장성 우수리강 중류 전바오다오를 두고 서로 자국 영토라며 두 차례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양측 국경 수비대 간 주먹질로 시작된 싸움은 탱크와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된 전투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러시아는 중국의 핵 공격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과 소련 간의 관계는 공산주의 정부가 두 나라 모두 들어섰음에도 다툼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러시아를 수정주의라고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을 교조주의라고 맹비난을 하면서 갈등은 지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두 나라 사이에는 전바오다오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충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더 이상 확전을 막기 위해 애매한 형태로 일단 분쟁은 중단이 되었으며 이후 2001년 20년 기한 중러 우호 협조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푸틴과의 회담을 통해 이 조약을 5년 더 연장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길고 긴 국경선에 군 병력을 각각 81만 4천 명과 65만 8천 명을 배치를 하면서 대치 상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과 화해를 한 것도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은 자유진영인 미국보다 러시아를 더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2001년 7월 16일 설린 우호 협력조약을 체결해 영토 문제를 비롯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는 장점인 주석과 푸틴 대통령 간에 맺어진 조약이었습니다. 이렇게 때론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고 그러다가 또한 미국에 맞서 같은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도 군사 동맹을 맺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잃어버린 영토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러시아 일부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영토 탈환 작전을 펼쳤고 이를 위해
러시아 거주민들을 집중적으로 살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중국도 러시아에 대한 영토 회복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은 지금도 대만을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토 분쟁이 앞으로 러시아를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이유가 중국 당국이 앞장서서 중국인들을 러시아와의 국경지역 일부에 집중적으로 영주를 시키고 있어서입니다. 이는 실제로 중국 북동부의 탄광지역인 허강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이 지역의 농부들이 대대적으로 러시아 벤강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스팀선 센터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 윤선은 뉴스위크지에서 중국인의 러시아 지역의 대량 유입은 러시아의 통제에 도전할 수 있다면서 주권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현지에서 중국인 농부들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물론 지금과 같은 중러 관계 속에서 영토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양국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다면 이 지역에서의 영토 분쟁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해당 지역 주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도 러시아와 국경 지역에 무장 세력을 파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러시아가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중국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영토 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앞으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위안화에 대한 러시아 의존도가 확대될수록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이나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푸틴을 공경에 빠뜨리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러시아 극동도시 블라디보스토크가 불과 163년 전인 1860년까지는 청나라 영토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문제의 이 베이징 조약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러시아에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이징 조약이 2026년에 그 유효기간이 종료됩니다. 만약 그때 베이징 조약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또다시 국경 분쟁이 발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천추의 항과 같은 이 베이징 조약을 파기하고 네르친스크 조약 당시로 되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국가 과제일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중국은 1860년에 맺어진 치욕의 이 베이징 조약을 파기하고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되돌아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1689년 이후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국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러시아가 군사 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러시아 전성시대는 이미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중국에게는 또한 기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들이밀면서 고토 회복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바로 그러한 절호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년임을 넘어선 종신 집권으로 가는 시진핑 주석은 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외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으로서는 과거 청나라 시대 말에 있었던 치욕의 역사를 씻어내고 다시 원대한 제국으로 부활해야 한다는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는 비단 시진핑뿐만이 아니라 중국 지도자 그 누구라도 간절히 원하는 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청나라 말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에게 빼앗긴 블라디보스토크 등의 실지 회복은 시진핑에게 있어 당면한 과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푸틴의 심정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기다리는 시진핑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는 이렇게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냉혹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남북한 문제입니다. 만약 2026년 이 베이징 조약이 파기되면 핫산 17km 국경선이 중국에 의해 막히게 되고, 중국은 이 두만강 항구와 블라디보스톡 항구가 중국 영토로 바뀌게 되면 동해 바다는 물론 태평양으로의 진출로 우리 한반도는 사실상 섬나라로 중국에 의해 갇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해주가 러시아와 국경선과는 달리 중국과의 국경선은 극동아시아 지정학적 판도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될 거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국제정세 사정이 이럼에도 지금 정부나 여의도 정치권은 마치 조선 말의 당파 싸움 혼란으로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 갖다 바치는 치욕의 전철을 되풀이하려 하는가 이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